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정책론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직접적 개입, 그리고 간접적 개입의 유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앞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정책 등을 통해서 개입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 그 다음에 공공재 부족 문제, 크게 또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죠. 시장 실패와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에서 시장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 제품의 동질성 확보돼야 되고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을 하게 되면 그걸 완전 경쟁 시장. 그런데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하면서 개별성이라는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제품의 동질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정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가격에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시장.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이런 의미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그리고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독과점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정보 비대칭성 관련해서는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실거래가, 신고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 정보를 시장에 제공을 하게 될 테고, 독과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소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부족 문제. 30회 때도 문제 구성이 됐었고, 핵심 이슈는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만 생산을 맡기게 되면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일부는 정부가 나서서 도로, 학교, 공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고, 외부 효과라고 해서 전에는 이제 정의들을 물어봤었죠. 그래서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면서 이익을 줬다고 해서 이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손해를 가했다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소위 외부 효과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 중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들 정의 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등장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 이들은 이제 소위 핀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겠죠. 서로 유치를 하려고 난리들이죠. 병원 같은 것도 대형 병원 이런 것들은 서로 유치하려고 쌩 난리를 칩니다. 대학 같은 것도 서로 유치하겠다고 쌩 난리를 칩니다. 요즘에 정치 시즌이 됐는데 이제 과거에 공약하다 깨진 것들 몇 개 있어요. 보면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서강대인가 이 캠퍼스 하나를 양주 쪽에, 남양주 쪽에다가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공약했다가 성사를 못 시켰던 그 사례.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그걸 어떻게 또 찾아내는지 개 쌍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반대당이 사겠지. 하여튼 그러다 치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걸 경제론 파트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자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재화다 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장례시설, 장사시설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게 될 테고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의 외부 효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공급이 증가되는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장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근접성에서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사가 되니까 다른 사람도 거기다가 계속해서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용을 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바로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고, 이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게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라는 개념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2년에 한 문제꼴로 구성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있었어요. 직접적 개입하고
간접적 개입을 비교하는 방식. 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30 들어갔었죠. 그래서 공영개발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을 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공영개발,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공영개발. 그 다음에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해서 이 수용제도, 오늘 환매제도 두 가지 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국가나 지자체가 또 토지공사가 땅을 직접 사들이게 되는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에 참여한다. 이것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해서 이 중에 주로 이제 토지정책으로 분류하는 게 공영개발 또는 공공토지 비축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테고,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론 이제 우리가 나머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갈 텐데, 핵심 이슈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구분하는 거, 요게 거의 한 문제짜리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개별 주제에 대해서 뭐 알고 모르고는 별개의 문제로 가장 큰 틀의 그림을 묻는 것도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직접적 개입 본론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107페이지부터 검토하게 될 텐데, 자, 공영개발하고요,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 토지 정책 중에서 직접적 개입으로 보게 됩니다. 공영개발은 거의 시험 지문에 군의성이 안 되고, 용어의 정의, 공영개발이라는 단어 정도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름하여 뭐가 된다? 공영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공영개발은 일반적으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요즘에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세종시, 벌써 한 15년 됐나요? 이 세종시 같은 것도 조성을 할 때 다 수용 방식을 통해서 신도시를 건설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 이 공영개발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보통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다지 큰 이슈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토지 비축, 요게 이제 조금 어렵게 다뤄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것은, 자, 정부나 지자체, 토지공사 이런 애들이 땅을 사들이는 거야. 사들이는데 방식이 두 개가 있죠. 수용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환자, 선매협의라는 방식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그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보상금 몇 푼 쥐어주면서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용 방식이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계속 갈등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선매협의, 그나마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거고, 이 선매협의에 대해서는 자,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어디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민법에서 공부할 때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의 의사하고 매수인의 의사, 두 개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어떻다? 매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좀 깊이 들어가면 설령 매도인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이것을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계약 그 자체까지는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언제까지? 이행기라고 해서 등기 넘겨주기로 약정한 그때까지만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 문제이고, 해서 매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야지 어떻다? 이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 것을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요,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토지거래를 하고 싶으면 일반적인 의미의 계약이라는 것을 대충 의사의 합치가 있고 둘이서 손 잡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시군구청장한테 우리 토지거래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토지거래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실소유 목적이다 라고 전제가 되면 허가 처분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두 사람의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다만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이 토지 거래 허가 과정에서 시군구청장이 보기에 매도인이 내놓은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과거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에서 지금 이제 매수인의 실소유
목적을 따지지 않고 자 누구한테 토지공사장한테 한번 팔아봐라 라고 제안하는 것을 선매협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매협의에서 키워드는 먼저 선자 살매자 협의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라 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선매협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이 파트에서 좀 유치하게 이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토지거래 신청에 대해서 선매협의를 알선을 한 꼴이야. 그런데 매도인이 싫어. 쟤한테는 안 팔 거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때는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에서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이면 얻어다 허가 처분을 해주게 될 테고 매수인이 투기 목적이다. 그럼 불허가 처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좀 유치하긴 한데요. 자, 지금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허가나 불허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절대 수용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 한 8년 동안 3번 뽑았나요? 유치하게 뽑아내요.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28대인가요? 자, 이렇게 공공토지를 비축했을 때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관련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보게 되면 토지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최근 우리 시험에서 지자체가 관리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학계론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개별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손 못 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머지 관계 몇 개를 가지고 항상 찍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책론은 사실은 부동산 학계론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야. 자, 과목 범주에서 이걸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공법적인 2차 과목의 요소들을 곳곳에다 다 배치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정책론의 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 뭐 투자론, 투자론, 감정평가론 이런 것도 힘들어하지만은 이게 정책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으면 대충 알 것 같은데 상당히 까다로워. 왜냐면 이건 법 하나를 가지고 문장 2-3개로 요약을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다행이야. 난 다 알잖아.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학계론 교재 보면 정책론 교재는 아사리판이 많습니다.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2차 과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서치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거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난 척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게 저는 좀 뭐 저지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한 2-3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쟤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그러지 않았다고. 중2 때 중3 때거나 걔한테 물리고 나서부터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자 일단 공공토지 비축에서 수용제도 그리고 선매협의에서는 절대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선매협의를 담당하는 사람은 LH 토지주택공사가 선매협의를 담당하기 때문에 뭐 수용도 사실은 토지공사가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거의 국가나 지자체가 삽질하고 이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업 시행자로서 국가나 뭐 지자체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국가가 땅을 수용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국가 지자체로 해석을 하지만 실무를 다 누가 토지공사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부동산 때문에 재미를 보는 기업은 바로 토지공사. 자,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 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 딱 하나 제시합니다. 토지공사를 폭발을 시켜버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얘들이 뭐냐면 평당 200에 수용해서 나중에 평당 600, 700에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익이 생겨.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한동안 한번 2년간인가 토지공사가 시험 관리에 주체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자,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을 때 뭐 출조 오류인가 뭐 하여튼 이런저런 사고가 터져. 출제 오류가 지금 뭐 노출이던가 시험지가 노출이 됐던가 하여튼 등등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어디로 토지공사로 넘어가는데 토지공사 넘어가고서 2년 동안 볼만했어요. 왜냐면 토지공사는 이게 1년에 한 40억 정도가 수수료 수입이거든. 근데 토지공사 입장에서 40억은 뭐 껌값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서 그 전체를 다 관리를 담당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직원이 소화를 못 하는 거야. 전국에 거의 30만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홈페이지 가서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공단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공단으로 넘어갈 때 공단은 진짜 좋은 거야. 이 40억씩이나 매출 나오는 이런 자격증이 없거든. 왜? 거기 가면 이제 그 뭐죠? 요리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도 시험 보거든요. 제가 그때 공단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볼만합니다. 요리사 자격증은요, 보통 12시부터 시작을 해요. 1층에서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16층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냄새가 쫙 올라. 딱 배고플 시간에.
환장해. 근데 그렇게 해서 몇만 원씩 못 받거든요. 근데 하여튼 공단에서 요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도 하고 이젠 절대 놓치지 않는 몸부림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토지공사가 비축된 토지를 관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거. 자, 직접적 개입 중에 주택정책을 보게 될 텐데,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해서, 이게 정부에 따라서, 자, 행정부에 따라서 용어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큰 틀의 그림만 잡으셔야 돼요. 이게 법이 몇 개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는 거. 자, 이건 뭐냐면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부르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자, 그 서울시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갑자기 좀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자, 20년씩 전세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쉬프트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끼들이 영어로 다 바꿔가지고 헷갈려 죽겠어.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장기 전세주택 이런 식의 제도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공 매입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민법 파트랑 같이 연계해서 한번 기억을 하실 게 있죠. 자, 우리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될 테고 이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사람에게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도 다 계속해서 살겠다. 또는 이제 보증금 반환을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 등기가 안 돼 있지만은 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다음 날 0시 이후에 들어온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의 의미인데, 그때 이제 이 관련한 주제가 한번 나와요. 뭐라고? 중소기업, 자, 그 다음에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애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 자, 임대, 공공이자 매입이 아니라 사들인 거 얘기했고, 요건 좀 다른 얘기구나. 임차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임차를 했을 때는 그때 대항력 발생한다. 이게 주임법과 관련이 되는 주제가 되겠고, 그다음 준공공임대주택 8년이라는 숫자만 보셔야 돼요. 이건 거의 안 나오는 주제인데 준공공임대주택은 사실 민간입니다. 근데 용어가 공공이란 말을 쓰니까 8년이라는 숫자 물어봤던 거. 이 파트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법 중에 일부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손을 대기는 어려운 파트. 자, 그리고 거의 안 나오는 주제인데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라고 하는 거, 이게 거의 역시 안 나왔는데, 자, 우리가 준비할 만한 이유가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이 챕터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개념이 어디 있었냐면은, 자, 30회 때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뭐 MBB, MPTS, CM 뭐 이런 식의 정의들 가지고 지문 구성하다가 30회 때는 주택 저당의 유동화 효과 등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같은 패턴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자, 공공임대주택을 누가?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가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논리구조지,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서 월세가 싸다. 예, 분명히 비싸면 그걸 공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게 공급해. 시장 가격이 월세가 50일 때 공공임대주택은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지금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 그리고 시장의 균형점에서 이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몇 호, 100호가 존재했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바로 월세 50만 원의 균형점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여기다가 2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50만 원 내는 것보다 40만 원 내는 데 옮겨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100명 중에서 얼마? 20명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시장에서는 원래 1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호의 공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공급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태니까 가격이 어떻다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임차인은 사적 임대주택보다 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사적 시장에 있어서는 공급이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적 시장에서는 어떻다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못하는 사람도 어떻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단순화시키면 단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게 되면 사적 시장이든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든 모두 낮은 임대를 향유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요, 지금 원래 100호의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20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서 20호의 공실이 발생합니다. 임대료가 낮아지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이려고 하게 될 겁니다. 당장은 못 줄이더라도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뭘 할 것이다,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이걸 임대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민간 시장은 다시 어떻다 임대료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시장에 있어서는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임차인의 경우 낮은 임대를 향유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외울 때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시게 되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러나 얼마 가지 않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도 이익을 보지만은 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다? 사적 시장은 꽉 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 임대주택 이런 게 공급이 되면은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왜? 단기든 장기든 꾸준히 낮은 임대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얘기가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 단기적으로는 양쪽 다 낮은 임대를 누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에서는 다 낮은 임대를 향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단기적으로 뭐라고요? 단기적으로 전부 다 어떻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만 어떻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의 효과, 단기적으로는 전부라고요. 단기적으로 전부,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통째로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과정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뭐가 나오겠어? 단기적인 부분은 논할 게 아니에요. 항상 장기였던 부분을 갖고 출제 포인트를, 굳이 출제한다면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될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낮은 임대료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바로 지문 가지고 관련한 쟁점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외울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공공임자, 공영개발,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영개발은 직접적 개입이다. 딱 이 정도로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개념은 수용과 선매입이에요. 선매입에서 키워드는 뭐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런 관리는 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두 개 외우셨어. 뭐 얘기 길어졌지만 세 번째 이슈,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종류 물어보는 건 사실 지문 보면서 몇 개 체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전부가 어떻다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만 어떻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제 한 3개 정도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가타부타 해서 꼼꼼히 봐봤자 의미가 없어. 왜? 시험 볼 때 읽어보거든. 이렇게 단계를 두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푸실 때도 단계를 두어서 지문을 읽게 돼요. 그러면 단계를 두어서 지문을 읽게 되면은 시험 현장에서는 1분 안에 체킹을 못 해요. 제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핵심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아무도 거기에는 신경 안 써.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하려면 사실은 공부량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러니까 몇 년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아니, 읽는 속도가 빨라지진 않거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읽는 속도, 읽지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빨라지겠지. 아니, 그런 인식도 없어. 그냥, 좀 무지몽매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친구가 없어.
수험생을 봐도 겁나 무지몽매하다. 아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돼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깝깝하다. 점점 친구들하고 사라지죠. 나는 코로나가 됐다고 해서 전혀 생활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 삶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야. 삶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이 질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즘은 또 사실 솔직히 좀 덜 외로워. 남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 동창회도 가고 등등 이렇게 했던 분들은 못 가니까 한번 가보던가. 자,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 그래서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이게 어렵다. 토지 적성 평가제는 우리 어디서 공부하냐면 공법 공부하실 때 도시공 관리계획 할 때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오지 5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더럽게 많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의미가 미개발 토지를 개발을 한다는 취지가 공영개발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리게 구성됐고요. 107페이지 핵심 지문 두 번째 지문을 분석을 해 보이겠습니다.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는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 또는 이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라고 해서 옳은 표현. 3번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서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번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커질 수가 있다. 해서 미리미리 사두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이요.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미리 사두자. 나중에 실제 개발할 때 땅 샀다가 쌩 난리가 날 테니까. 그 다음에 6번 지문 토지 비축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는 거. 그 다음에 7번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뒤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뭐 다 이제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는 같죠. 그래서 하나도 답이 안 됐고요.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교재 지금 108페이지 8번, 9번, 10번, 11번 연속 답을 뽑았네요. 자,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는 작가 선매협의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8번 지문요. 토지의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 공용대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거래 우선해서 국가지자체가 토지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해서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옳은 표현 해서 답을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9번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도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 대해서 끄트머리 강제로 수용케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출제 포인트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10번 지문이요. 자, 읽기 힘드니까 제일 뒤에 수용케 하는 제도이다. 나와 있죠? 9번, 10번 둘 다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이 주제가 나왔을 때는 최소한 이건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선매에서 틀리게 뽑아내는 건 뭐라고요? 수용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 11번 특이했던 문제야. 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지자체가 관리함으로 해서 이게 어려웠어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가 수용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땅 보유하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땅 장사하는 애가 뭐라고요?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그 11번쯤은 틀리게 뽑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8년 동안 4번 나왔었고요. 그 문제에서 공공토지 비축에서는 그저 선매협의 제도를 가지고 3번이나 답을 뽑아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공토지 비축 관련해서 선매협의 그냥 우선 매수하는 제도이지 강제로 수용을 할 수는 없다. 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가실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자,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이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공공건설 이임대주택, 공공매입 이임대주택, 장기 공공 이임대주택 등이 있다 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개 법을 다 짬뽕을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너무너무 어려웠어. 자, 우리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공공건설과 공공매입. 크게 두 가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입도 어떻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왜? 완전 소설이거든. 이게 외부의 재원의 지원을 받아.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외부의 재원의 지원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건설도 포함하고 뭐도 포함한다. 임대도 포함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문제야. 전혀 법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소설 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기본 가야 돼.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지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지문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야. 해서 기본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준공공임대주택 8년 요거 나와 있죠? 준공공임대주택은 뭐가 된다? 8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8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단기 임대주택은 4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법령이 다 개정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문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있습니다. 지금 준공공임대주택 8년 나와 있고요. 나머지 다 무조건 다 8년이 기본이야. 그 중에서 단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4년. 요것만 기억해 주실 거. 그래서 요거는 관련 법 다 폐지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체해둔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공공임대주택 챕터에서는 주로 지금 출제가 되어 왔던 영역이 두 가지야. 지금 한 가지 주제죠.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이 준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지저분했던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라고 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단기는 4년, 나머지 다 8년입니다. 나머지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모르면 다 8년, 그리고 단기는 4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도 매입도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마치 건설만 하는 것처럼 해서 틀리게 나왔던 게 하나의 출제 이슈. 다시 갑시다.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거, 건설이 될 수도 있고 매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시험 지문에서는 건설 이렇게 해서 틀리게 건설이 아니라 매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준공공은 8년, 그 다음에 단기는 4년,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0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임대사업자, 임대관리업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환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 하나를 들어서 그냥 출제를 했던 것이고요. 자, 문제 보면서 해설 보지 마시고 찍는 문제로 이건 접근을 해 주셔야 돼. 이 정책론 한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되는데 보통 5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는데 무조건 한 문제는 엿먹으란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거 해서 문제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보니까 겁나 길게 돼 있는데 항상 길면 뒤쪽부터 봐야 돼. 물음표를 보니까 이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자, 이건 아주 단순하게 잡아야 돼. 임대관리업자. 뭔지 모르지만 임대관리업자라는 제도가 있고요. 임대관리업자가 뭘 하는 거냐. 임대관리. 어디서 한번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해서 임공관중자갑.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 및 대리업,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에서 임공관중자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동산업의 분류예요. 자, 그래서 이 관리라는 주제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 원래 이제 임대업이라든가 관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 비, 기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관리업은 주, 비 두 가지로 한정되게 된다. 기타가 토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토지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주택 보니까 임대관리업자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굳이 해석하면 이 관리업 중에서
주거용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와 사실 연계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체법의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절대 공부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시험장 가서 찍어야 되는 문제고요. 다시는 안 나오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임차인의 대출 알선, 임대 관리업, 다시 관리업이 뭐냐? 임차인의 대출 알선.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갱신이라고 하는 거. 임대자 주택 관리업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자 주택 소유자가 있겠지. 그 사람이 이제 일괄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가셔야 돼. 그래서 자 임대차 계약의 체결 갱신이 있고요. 3번 질문 가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임차인의 입주 명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임대료의 부과 징수라고 하는 거. 5번 시설물의 유지 계량.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관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 받아 가지고 월세 받고 보수해주고 등등등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관리업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할서는 관리업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들어왔을 때, 보증금 들고 월세 들고 쫓아왔을 때 계약 체결하고 월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보수 유지 관리 해주게 될 거. 이런 식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어떻다? 관리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업의 범주는 뭐는 대출 알선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이 문제 답은 1번인데 사실 풀 수는 거의 없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 교재 110페이지에 자 나와 있는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공공 2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전부가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바로 공공 2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8년 동안은 거의 출제가 안 됐어. 그런데 이제 간단하니까 다시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공공 2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요렇게 요걸 이제 외우고 가셔야 텍스트를 자꾸 보지 마시고 암기를 먼저 하시게 되면 이게 모든 게 이해가 되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던 영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평상시에 안 해왔던 영역이다 보니까 낯설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 내용 자체는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6개 과목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우면 이거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그냥 친구가 없어서 따로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110페이지 지금 보니까 공공 2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싸게 임대료 주는 거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공공 2임대주택의 이름이 행복주택이라는 것이었고 행복주택 이런 것을 싸게 공급하니까 그만큼 어떻다? 저소득층에게 보조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직접적 계획. 다시 뭐 얘기 길게 했지만은 다시 답이나 한번 체크하고 끝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직접적 개입 방법, 공영개발은 정의만 나온다. 신도시 만들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공영개발. 아까 이걸 토지 적성평가제 운운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두 번째, 공공토지 비축은 지금 답이 정해져 있잖아. 수용하고 선매협의 수용은 던져주는 지문이었었고 선매협의에서는 절대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견 물어보는 것에 불구하고 허가나 불허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축된 공공토지는 누가? 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공 2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이슈 종류. 자, 공공 2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임대해서 매입해서 이것을 2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준공공은 8년, 단기는 4년. 딱 이 정도까지만 가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2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지금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5분만 끊었다가 간접적 개입 바로 가겠습니다.